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어떤 연구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 공헌 활동들 중에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저한테도 뜻있는 기회 주셔서 배석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 ESG 센터, ESG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센터 예.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서 좋은 일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걸 연구하고 접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또 트럼프 때문에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2013년에 저희 연구실이 약간 좀 리빙랩 형태로 지역 커뮤니티, 창신동 지역 커뮤니티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네. 제가 사회적 기업을 연구실 차원에서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쪽에 좀 네트워크도 있고 좀 예. 일을 많이 했고,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행안부 안에서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있었는데 거기 제가 위원장도 한 4년 맡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쪽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전공을 만들었고요. 예. 이 자리를 비해 SK에 좀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구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저희 대학원 안에 ESG 사회혁신센터를 만들고, 제가 지금은 센터장은 아닌데 예. 저도 과거에 한번 센터장을 역임을 했고,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사회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파하고 좌파로 봤을 때 이게 절대 좌파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회혁신이라는 거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야 해요. 네. 좌파적 관점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파적 관점에서는 이건 굉장히 신자유적인 발상인 겁니다. 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영국 노동당 의원이랑 한번 얘기를 할 수 했는데, 그 당신 사회적 기업하고 소셜벤처랑 친하겠냐는 뭔 소리냐고, 그건 보수당 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게 뭐 이런 이념을 떠나서 네.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게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다만 제가 그 위원장을 하면서 봤을 때 이게 연구 기능이 좀 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라든지 소셜벤처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연구도 제대로 된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만든 이 센터에서는 이 교육 기능하고 연구 기능을 좀 조금 더 실증적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거를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고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이자 실천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곳인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예. 가상자산 가장 핫한 게 예. 그거랑 어떻게 접목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작년 초에 네.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후원하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얹혀서. 예,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쓰레기 마을인데 쓰레기 메립지 마을. 메립지 마을. 단카오라는 지역에 네. 단카오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이제 그린베드 스쿨이라는 데로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해가지고 좀 지역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난지도 같은데요. 예. 난지도에도 근처에 마을이 있고 농마주의 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예. 굉장히 사회에서 좀 완전 극진 분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일로 이주를 해봐서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냥 폐품 수집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요. 교육, 의료 이거 못 받아요. 네. 아이디가 없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심지어는 마이크로 파이낸싱도 못 받아요. 예.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게 좀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약간 높은 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아이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파이낸싱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착한데 캄보디아 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허리 허식을 없애자는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썼잖아요. 네.
가정 준칙 의뢰인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돈 많이 쓰셔야 검소하게 달라고. 근데 여기 똑같아요. 예. 우리랑 예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면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요. 결혼식 일주일 하고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인데 삐까뻔쩍하게 하니까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은행권 대출도 안 돼. 심지어 마이크로 파이낸싱도 안 돼. 그러니까 사채 늪에 빠져요. 여기가 마이크로 파이낸싱 이자가 30%거든요. 근데 그 높은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그 나라의 뭐 채권 수익률 같은 거 보면 뭐 10몇 % 되니까. 그냥 그건 제가 봤을 땐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채가 500%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되게 극빈이거든요. 극빈인데 대학원 김보열 교수랑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김보열 교수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다 다녀본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김보열 교수 말로는 본인이 가본 데서 최악이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허례허식에 빠져가지고 500% 사채를 받으면서 너무 못 사니까 근데 이 사람도 착하고 이 커뮤니티 반딩이 있어가지고 돈 못 갚는 거에도 되게 뭐라 그러죠?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사채를 갚으려고 사채를 또 써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채의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 마약까지 빠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가 그럼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체계를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NFT라는 게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NFT는 모든 사람들이 유니크한 아이디를 받는 거잖아요. 001, 002 이런 식으로죠. 그럼 NFT의 아이디를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디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이크로 파이낸싱만 받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500%가 아니고 300% 이자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근데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AI로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력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크레딧 히스토리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웃기게 전화기도 잘 안 되고 은행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거기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요. 소셜 미디어 활용할 때 페이스북도 계정이 또 여러 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이 김경민, 김경수, 김경자 하면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 봤을 때 이상한 뭐 사채업자 있고 누구 이 사람도 이상한 거죠. 근데 관련된 네트워크를 분석했는데 사람이 거기서 쓰는 것도 멀쩡해. 그 사람들하고 친구도 멀쩡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크레딧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또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것만 해줘도 이 사람들이 사채의 늪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커뮤니티의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관점에서 이제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제가 좀 자문을 하면서 김부열 교수가 자문을 하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걸 한번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세상도 점점 진화하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와 목적성을 가진 어떤 이런 코인 발행 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ESG 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서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걸 실험해보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도 아시면 도움될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또 여의도 멘션은 많은 분들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2기 가장 뜨거운 시장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양반 잔뜩 사놨구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드님 두 분 따님까지도 아마 옆에서 아빠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푸시 많이 한 게 아닐까라는 짐작도 있고 실제 짐작이 아니라 트럼프 자기 회사 계열사 중에 하나가 코인 관련한 회사에 투자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심증과 물증 이런 걸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 핫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트럼프 1기 때는 가상자산 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2기 들어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전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런 유연한 사고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도 블록체인에서 믿음은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트럼프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패밀리가 지금 뭘 하느냐를 보면은 우선 며칠 전에 트럼프 밈
나오자마자 맞아요. 대폭등하면서 $70 찍으면서 전체 시총 15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와. 멜라니아 트럼프 밈도 나왔고 코인이 나왔죠. 예. 어마어마한 제 시총 기록하고 있고. 예. 근데 그에 더해서 이 밈도 밈이지만은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돈 주니어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미 모금을 하고 있어요. 네. 모금을 받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미 본인 회사에서 네. 그게 80%를 트럼프 패밀리가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면 그냥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트럼프 얼굴 나와요. 트럼프 이거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네. 그럼 거기서는 이제 디파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경제 생태계를 아마 굉장히 키울 겁니다. 예. 따라서 트럼프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완전히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지금 공화당에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략 기축 자산으로 만들자, 네. 지정하자. 그냥 전략 기축 자산이라는 건 사실은 금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석유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넣자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신시아 루미스는 매년 20만 비트코인 해서 100만 만들고 몇십 년 기다렸다 나중에 팔아서 미국 국채를 없애버리자 이 사람 건데, 물론 그 가정은 좀 약간 예. 좀 있어요. 여태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매년 50% 오르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예. 뭐 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략적 기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하자는 안이 신시아 상원의원도 제안을 했고, 공화당 상원이 지금 보건부 장관이 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더해요. 400만 비트코인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피겨거든요. 예. 인물들이거든요. 트럼프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네.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는 좀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논의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네요.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이며, 그렇네요. 영국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 이런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패밀리 자체가 지금 이제 디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정은 뭐 비트코인이 기축 자산, 전략적 기축 자산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럼 이런 가상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예. 우리가 뭘 봐야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활성화되거든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지 이게 서로 신뢰를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예. 거래량이 폭증을 해요.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자체가 화폐가 안정한 화폐여야 되잖아요. 네. 기축 통화여야 되는 예. 거고 달러예요. 그렇네요. 예. 스테이블 코인의 돌아가는 것들의 90%가 달러 베이스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또는 여기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단순히 우리가 뭐 내가 친 가상자산 이게 아니고 강달러를 위해서라도 이쪽 인더스트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게 얼추 그냥 일견 생각하기에는 달러의 대체제 같아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는 위상이 약화되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이 더 위상이 강화되는 줄 생각했는데,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은 시총이 3등인지 뭐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들 대부분의 연동되는 기준점이 달러인데, 가상자산 시장이 공고해지면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올라가고, 그 얘기는 다시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량의 폭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의 폭증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는 준비금으로서 많은 경우에 미국 국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강달러가 아마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 당국자에서 우리 지난번 녹화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강달러가 되는데, 디지털 자산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달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 같은 것들, 그게 강달러라는 얘기는 약 원이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네. 예. 저 개인적인 고민 하나 여쭤보면요. 제가 학교 수업할 때 약간 머쓱해진 게 있었어요. 트럼프 때문에. 뭐냐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대통령은 왜 일기 때? 아, 예, 예. 왜 그게 부정적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단순하게 대답을 했죠. 야, 너 생각을 해봐라. 시중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유동성 중에 단순 계산해서 하프 주식 가고 하프 부동산 왔던 게 갑자기 견실한 시장으로 서드 파티로 그 가상자산 시장이 또 하나가 발돋움되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겠니 줄겠니 줄 수밖에 없고 그거는 본인의 본질적 가치나 본질적 산업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다 웨이트를 줄 수가 없어요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 학생들을 피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 제 로직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부동산 쪽에 기반을 두신 분께서 가상자산에도 큰 힘을 주니까요.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까? 뭐 상관관계가 간접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게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금융 상품. 예, 이미 제가 3년 전에 인터뷰했던 분인데 아마 두바이 베이스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막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미 메타버스 상에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을 베이스로 모기지사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게 지금 금융화돼 있고 우리가 코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코인을 한 카테고리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는 되지만은 다 거래는 돼요. 근데 네. 그거를 빼고 기능을 봤을 때 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에요. 네. 이더리움 위에다가 막 여러 코인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들은 진짜 뭐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USDT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화폐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가상자산 코인이 다 같은 코인이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부분을 봤을 때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도권 금융과 만약에 이게 매칭이 되는 어떤 금융권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게 새로운 부동산 금융 상품으로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에서의 가장 묘미는 레버리지 기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상자산 특히 블록체인에서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끝판왕이에요. 100배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건 너무 리스키한데 네. 결국은 이 두 개의 특성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연결되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런 관점에서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이 가상자산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서 엄청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작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저함이거나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냥 트럼프가 섹시스트고 약간 좀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발언을 다 빼고 예. 정책과 그 정책을 집행했던 걸 보면 트럼프는 약속을 지켰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까지. 예. 그러니까 전략적 기축 자산화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인지 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트럼프 2기잖아요. 예. 미국은 중간 선거가 3년 후에 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레임덕이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인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우리는 이건 좀 좀 가격에 상관없이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좀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모니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그 트럼프가 취임식 때 강한 메시지 던질 것 같아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뭐 던질 줄 알았더니 이번에 곰 멘트는 좀 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조심스럽지 않고 그 이벤트성 멘트는 빼고 바로 실질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